본인이 2013년도부터 던졌던 체인지업을 다 봤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사실 정말 많은 노력은 그런 카메라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 네네. 한편으로는 더 놀랬었던 게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도 만약에 안 되면은 정말 메이저리그란 문턱은 되게 높은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저도 정말 많이 배우고 진짜 다른 뭐 선수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선수가 클레이턴 커쇼인 것 같아요. 전 근데 사실 진짜 매번 4일마다 감자탕 먹기가 브라이언 리, 이종민 씨와 인터뷰는 4월 초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뤄졌습니다. 류현진 선수 통역으로 이름을 알린 그는 정식 인터뷰 자체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행여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한테 누가 될까봐 조심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나 야구 팬들 중에는 이종민 씨가 걷고 있는 길이 부러우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길을 갈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공부한 대학생이 마이너리그 팀을 거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메이저리그 팀의 한국인 선수의 통역을 맡게 되고 이후 다른 구단 프런트 정식 직원이 되면서 데이터 분석과 스카우트 팀과 협업을 이뤄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종민 씨는 류현진 선수의 희노애락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동반자입니다. 운동선수의 삶은 성적이 좋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하지만 성적이 좋지 않을 때는 실망감이 뒤따르면서 끝없는 나락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류현진 선수처럼 속마음을 터놓기보단 혼자 끌어안고 견뎌내는 선수를 지켜보는 건 이종민 씨도 쉽진 않았을 겁니다. 현재 류현진 선수는 부상자 명단에 올라 다시 마운드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이 영상을 소개하고 싶었지만 선수에게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영상을 공개합니다. 류현진 선수를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하는 이종민 씨의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랄 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류현진 선수 통역으로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렸었던 이종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토론토 블루제이즈에서 야구 운영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프로 스카우팅하고 야구 운영팀하고 환태평양 스카우트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색하죠 지금? 너무 어색하고 사실 걱정도 많이 됐던 게 제가 잘 했다기보다는 제가 같이 일을 했던 선수들이 워낙 잘한 거라서 이런 자리에 나와도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이제서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네, 그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유튜브 감성에 맞게 열심히 썰을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류현진 선수랑 처음에 통역을 하게 된 어떤 계기? 어떻게 해서 류현진 선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선수들과는 다르게 너무 못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그냥 구단이나 에이전시 같은 데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메이저리그 통역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직종이고 통역 자체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지금 현재 피츠버그에서 뛰고 있는 박효준 선수하고 인연이 닿아서 뉴욕 양키스 마이너리그 팀에서 한 시즌 동안 마이너리그 통역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류현진 선수가 이제 통역을 구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원서를 넣어서 정말 운 좋게도 돼서 이렇게 류현진 선수 통역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걸 전공하셨는지요? 네. 저는 뉴욕대학교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학과를 전공을 했었고요. 또 작년 시즌까지 코치로 활동했던 구기환 씨 대학교 직속 후배이기도 합니다. 2016년도에 이제 박효준 선수랑 일을 하게 되기 시작했는데 구기환 선배한테 많이 물어봤었던 게 그때 당시 이제 오승환 선수 옆에서 워낙 많이 돕고 좋은 이제 역할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했던 거는 구단에서 일하는 거지만 다른 직업들 같은 경우는 항시 매년마다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데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 통역은 제가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라 선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직종이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고 기환이 형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죠. 사실 마이너리그랑 메이저리그랑 뭐 환경이 워낙 다르니까 네네. 통역하는 부분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류현진 하면은 뭐 워낙 또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아마 종민 씨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도 되고 기대도 네네. 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네. 전 사실 제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자리가 있다라고 하길래 재미삼아 지원을 했었던 게 커서 그렇게 대단한 선수의 통역이 될 거라는 생각은 사실 못 했었어요. 네.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지원서를 내고 1차 면접을 보고 1시간 뒤에 갑자기 2차 면접을 보자고 면접 누구랑 보는 거예요? 지금은 LA 에인절스 야구 운영 팀장으로 간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는 2차 면접을 했었고 1차 면접은 스카 나카사키라고 일본 선수들 통역 많이 했었고 네. 지금은 현재 다저스에서 이제 트래블 세크터리라고 그래서 선수들 이동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업무를 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죠. 3차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마틴 킴 씨가 했었습니다. 3차 봤을 때 저는 3차를 보고 있는 거였는데 한 인터뷰 절반쯤부터 갑자기 마틴 형이 류현진 선수 통역이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이제 됐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인터뷰 끝나고는 이제 됐다라고 얘기를 거의 바로 구단 측에서 해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촉박했었고 사실 지원서도 좀 늦게 낸 편에 속했어가지고 근데 그날 이후로는 거의 잠을 한 며칠간 못 잤죠. 왜냐하면은 너무 걱정도 많이 되고 이게 맞는 건지 되게 부담도 되고 제가 사실 면접 때는 큰 소리를 쳤거든요. 네. 제가 엄청 잘 도와줄 수 있고 지금 현재 겉으로 봤을 땐 이렇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옆에서 잘만 도와주면은 다저스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게 저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뱉은 말들이 있으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뽑은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부담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유현진 선수가 그런 부상에서 복귀해서 시작이 된 건가요? 네, 2017년도 2월에 계약서에 저는 이제 사인을 했고요. 그래서 2년간 한 번밖에 못 던진 상황이었고 그때 다저스에서 이미 선발 투수들을 많이 영입을 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선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실 더욱더 부담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첫 인사가 어떻게 나눴어요? 유현진 선수랑. 아직도 기억나는데 굉장히 어색하게 연락처를 받아서 이제 앞으로 통역을 맡게 된 뭐 이종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 전화부터 너무나도 편하게 거의 친구처럼 아는 동생처럼 뭐 이제 곧 합류하냐 언제 볼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또 막상 갔는데 제가 봐왔던 이런 선수 때는 굉장히 진지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너무 편하게 잘 해줬죠. 그래서 감사했죠. 노력을 정말 많이 한다라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전 사실 야구 일을 하기 전에는 이제 야구 팬으로서 선수들을 약간 누구는 노력파고 누구는 천재파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는 사실 KBO에서의 활약만 놓고 보면은 누구나 자타공인 인정하는 천재과였잖아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거의 KBO를 평정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알게 모르게 약간 편견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을 당연히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을 못했었는데 2017년도 스프링 때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에 일단 많이 놀랐었고요. 한편으로는 더 놀랐었던 게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도 만약에 안 되면은 정말 메이저리그란 문턱은 되게 높은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류현진 선수가 그렇게 노력해서 또 위기들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힘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정상급 투수로 다시 한번 재기하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사실 다저스 스프링 캠프가 시설도 뭐 굉장히 크고 네네. 페버빌 렌치가 와서 엄청 좀 놀라신 면도 있었을 네. 것 같은데 어땠어요? 시설에는 놀란 건 없었던 게 박효준 선수랑 일을 했었을 때도 양키스 마지막에 교육리그라 그래서 네. 거기 이제 마이너리그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거의 메이저리그급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사실 캐멀백 렌치 시설은 그렇게 놀라진 않았지만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거의 합류하자마자 모든 사람들 이름을 다 외우라 그래서 거기에 많이 놀랐었죠. 선수들, 스태프들, 뭐 밥 해주는 뭐 아주머니, 구단 뭐 청소 도와주는 클럽하우스 멤버들, 네. 전체 한 프런트 몇 다 명? 외우라고 몇 명 정도 했었죠. 됐어요? 진짜 100명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인 로스터에 캠프 초청 선수들의 코칭 스태프에 다 외우라고 했어서 그때 기사로도 많이 나갔었어요. 제 이제 신고식이 그거였어요. 류현진 선수 맞아요. 통역으로 그때 처음 합류해서 기억나네. 다 외워오라고 아니면은 류현진 선수 막 캐멀백 렌치를 다 뛰게 시킬 거다. 이렇게 한 명씩 틀릴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정말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형이 뛰면 몇 안 바퀴씩 되니까. 뛰는 건가 이래서 열심히 외웠었던 기억이 나요. 아. 한국인 메이저리그가 메이저리그에 가면은 통역도 이제 같이 가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선수는 이미 완벽하게 메이저리그에 적응한 상황이었고 통역이 오히려 어리버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팀에서 이제 인지하고 어떻게 하면 얘가 빨리 적응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얘는 그러면은 다 외우게 시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사실 유현진 선수의 어떻게 보면 저한테 네네. 너무 옆에서 막 박수 쳐주는 마음으로 있으면 되지만 네. 못할 때가 제일 힘들죠. 네네. 그래서 이정민 씨 입장에서는 어느 해에 어떤 장면들이 가장 좀 아픔으로 좀 남아 있어요? 저는 2017년도가 아무래도 류현진 선수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를 직접 봤고 또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사실은 나왔다고 하기에는 성적이 살짝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재활을 하고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고전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콜로라도 원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팀에서 불펜 투수로도 나오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안타깝게도 포스트시즌 엔트리에는 합류를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아픔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류현진 선수의 최고의 시즌이 언제냐고 물으면은 보통 2019년도를 언급하기도 하고 2018년도도 좋았고 2020년도도 좋았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다 함께 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2017년도가 가장 대단한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다른 외부 선발진들도 다 영입을 하고 팀 내에서 분위기 자체가 류현진 선수는 잘 던질 수도 있는데 뭐 못 던져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처럼 비춰준 적도 많았고 지금 생각하면은 사실 믿기지가 않지만 5선발 자리를 차지하냐 못하냐 하면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네네 던졌었기 때문에 커터라는 구종도 굉장히 뭐 쉽게 장착했다고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정말 많은 노력과 생각과 선수가 새로운 구종을 장착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저한테는 뜻깊고 가장 아픈 시즌이기도 하면서 돌이켜보면은 정말 소중한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시즌을 통해서 그 다음 시즌들이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 첫 해였기도 해서 제가 아마 좀만 더 잘했으면 형도 더 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샌디에고 원정을 한번 갔는데 본인의 체인지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샌디에고는 그 비디오실이 따로 없어서 원정팀 같은 경우는 클럽하우스 한가운데 이제 비디오실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모두가 볼 수가 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본인이 2013년도부터 던졌던 체인지업을 다 봤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저도 그만큼 열심히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많은 노력은 그런 카메라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 안에서, 네네. 2018년도에 류현진 선수가 FA를 앞두고 사실 퀄리파잉 오퍼를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FA 재수처럼 되긴 했지만 당시에는 이제 계약 마지막 해였죠. 근데 류현진 선수도 중요한 해인 걸 알았고 허니컷 투수 코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투수 코치 미팅에 들어가면 허니컷 투수 코치님이 애리조나전을 앞두고 케텔 마르테 선수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류현진 선수하고 포수에게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투수가 유리한 카운트에서는 타자들이 변화구를 많이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투수가 불리하면 이제 아무래도 스트라이크를 잡아야 되니까 직구를 노리는 경우가 통계적으로는 많은데 케텔 마르테 선수는 투수가 불리한 카운트에서 오히려 변화구를 노리고 있는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라고 사실 강조를 몇 번 했는데 류현진 선수가 실전에서 그거와 반대되는 투구를 해서 허니컷 투수 코치 입장에서는 류 내가 이거 분명히 미팅 때 몇 번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깝잖아요. 본인이 잘 던지고도 맞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류현진 선수가 수첩을 활용을 하기 시작했죠. 본인이 생각한 내용과 투수 코치가 말한 내용과 또 전력 분석팀에서 준 자료를 하나로 이제 짬뽕시킨 결과물이 많은 분들에게도 화제가 됐던 수첩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다저스에는 뭐 워낙 쟁쟁한 투수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네네. 이제 클레이튼 커쇼도 있었고요. 네네. 네, 아마 유현진 선수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선수 중에 네네. 한 명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류현진 선수가 클레이튼 커쇼를 만나기 전에 어땠는지를 몰라서 어느 정도로 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저도 정말 많이 배우고 네. 진짜 다른 뭐 선수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선수가
클레이튼 커쇼인 것 같아요. 두 선수가 또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서로가 구종을 하나씩 또 뭐 알려주기도 네네. 하고 네네. 네,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뭐 이런 모습도 저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 네네. 같아요. 선수들의 각자의 장점을 서로 궁금해하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이미 메이저리그 수준의 투수면은 이미 투수로서는 최고의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지고 싶고 서로의 이제 장점을 공유하고 또 보완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계속 노력을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네. 포스트 시즌에 이제 롯데 못 들어갔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제3자인 조민 씨가 봤을 때 류현진의 모습이 좀 어땠는지. 근데 사실 그게 뭐 실력적으로 못 들었다기보다는 류현진 선수에게 기대하는 그런 이닝 수나 투구 수가 있었죠. 워낙 그 실전 공백 기간이 길었던 선수고 또 다저스가 투수가 모자란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 시즌 마지막쯤에 이제 미팅을 했었죠. 근데 아무래도 류현진 선수는 선수고 선수는 항상 뛰고 싶기 때문에 무조건 더 던질 수 있고 포스트시즌에도 던지고 싶다라고 피력을 했었고 근데 다만 구단에서는 이 선수가 올해만 쓰고 말 선수가 아니라 계약 기간도 남아 있었고 뭐 전략적인 부분도 있었겠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카시 선수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완 계열이 좀 더 휴스턴이라든지 다른 팀들을 상대하기에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계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다저스 로테이션이 굉장히 자완 투수들이 많았고 선수도 분명히 힘들었을 텐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고 팀에서 라이브 피칭으로 계속 몸을 유지를 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다치면은 바로 다음에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욕이 생기지는 않을 만한 환경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수는 알게 모르게 다음 시즌을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토론토로 가게 됐을 때 네. 뭐 진짜 브라이언 입장에서는 같이 이동을 하는 거니까 되게 네네. 그것도 좀 색달랐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도시였었고 많은 분들이 조언을 그때 해주셨었는데 메이저리그가 한 팀만 보고 그게 메이저리그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저스에서 그래도 오랜 시간 봤으니까 다른 구단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는 것도 제 야구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거란 얘기를 해줘서 내심 다저스랑 재계약을 해도 좋지만 다른 팀하고 계약을 해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구단에서 굉장히 좀 많은 거를 류현진 선수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 류현진 선수가 등판하는 날마다 류현진 선수 지정 이제 응원석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킹 펠릭스처럼이랑 또 그 저지스 체인버라고 네, 이제 네. 뉴욕 양키스도 비슷한 걸 하는데 류현진 선수 관련된 티셔츠를 이제 증정품으로 주면서 그런 행사를 류현진 선수가 던질 때마다 사실은 보통 그렇게까지는 하질 않잖아요. 블루제이스에서는 그걸 계획을 했지만 코로나로 무산됐었고 이제 관중이 아예 안 들어오게 되면서 그냥 그 모든 프로모션이 다 이제 무산이 되게 됐죠. 좀 이거는 좀 형이 앞으로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류현진 선수가 각 지역마다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점들이 있어요. 네. 제가 형한테도 얘기를 가끔 했던 게 류현진 선수가 잘 던질 때는 루틴화가 되면서 네. 거기 지역에서 먹는 음식까지도 이제 루틴의 일부가 되어 버리는 뭐 거예요. 예를 들면 감자탕처럼.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감자탕 다 먹고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했죠. 형 근데 사실 진짜 매번 4일마다 감자탕 먹기가 쉽지 않- 근데 그건 사실 고쳐줬으면 하는 것보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웃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저스에서 3년을 했고 토론토에서 1년을 한 거죠. 네네. 맞죠?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류현진 선수 곁을 슬슬 네네. 떠나려고 하셨더라고요. 떠날 준비를 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한 번도 제가 메이저리그 통역으로 이제 일을 많이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구단에서 운영팀이나 이런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2년 정도 이제 경험을 쌓고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퀄리파잉 오퍼를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FA 재수를 하는 상황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1년 더 같이 했고, 재수했고? 네, 같이 1년 했고 이제 새로운 팀을 구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새로운 팀에 가서 이제 적응도 해야 되고 또 토론토 블루제이스랑 면접을 봤을 때 저는 사실 막 나중에 프런트에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듀얼 타이틀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블루제이스에서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통역이 계속 옆에 있어야 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잘하고 워낙 완벽주의자다 보니까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는 아직도 통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사실 클럽하우스 내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2017년도부터 약간 날로 먹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류현진 선수가 제가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단에서도 제가 이제 너무 놀고 있으니까 와서 왜냐면 비디오 분석 이런 거는
꼭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노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서 이런 거 도울 수 있냐, 아니면 한국인 마케팅 관련 일이 있는데 이런 거 할 시간 있냐, 그래서 네, 계속 그런 일들을 도왔었죠. 그래서 2019년 다저스 이제 끝날 때쯤에는 그냥 제가 어느 순간 다른 투수들 영상 보고 그런 분석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통역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이 있어서 2020년도에 류현진 선수가 새로운 팀에 계약을 했을 때 블루제이즈에도 그 얘기를 했죠. 난 사실 통역 역할보다는 이런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통역이라고 불리면 아쉬우니까 나 피칭 애널리스트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거기에서도 흔쾌히 오케이를 해줘서 류현진 선수랑 같이 갔을 때도 그런 일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사실 그게 꼭 떠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통역 일은 오래 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했던 상황이었고 또 제 궁극적인 목표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2021년도쯤에 가서는 이미 류현진 선수가 새로운 팀에서도 적응을 완벽하게 했고 또 저는 그 전에 통역했던 형들 합친 기간만큼 했으니까 이 시기쯤에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었죠, 류현진 선수한테. 근데 류현진 선수가 굉장히 크게 반대를 했다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했던 게 그냥 그 상황에서 너가 이제 드디어 눈치채고 떠나는구나, 잘 가라. 언제 그만두나 했다 이럴 수도 뭐 그러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러지 않고 그래도 말로라도 계속 같이 하자, 계속 잘 하는데 왜 굳이 그러냐 그러면서 사실 제 편의를 더 봐주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류현진 선수한테는 이제 미안하게 된 거죠. 사실 고민 자체는 사실 2020 시즌 끝나고 계속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고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겹치다 보니까 류현진 선수 집에 찾아가서 만났었는데 그때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먹은 상황에서 얘기를 했죠. 대학원을 가든지 뭐 MBA를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구단이나 뭐 토론토도 그중 후보 중 하나였지만 구단 수뇌부에서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죠. 프런트라든지 뭐 야구 운영팀에서.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이 그만둘 때 이제 엑싯 인터뷰라 그래서 그만두기 직전에 이제 상사랑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제 상사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사한테 얘기를 했죠. 난 사실 너처럼 되고 싶다. 지금 이제 그걸 하지 않으면은 이제 나중에는 못할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사가 만약에 블루제이즈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해서 뭐 시켜만 주면 정말 감사한데 그게 그렇게 하고 싶다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에는 면접을 보게 됐고 면접 때 운이 좋게도 잘 봐줘서 마지막에 이제 에키스 단장이랑 네네, 멘토를 맞습니다. 본 거죠. 네네. 네. 뭐 가장 좀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1시간 정도 에킨스 단장이랑 면접이라기보다는 이제 제 의중을 더 많이 물어보셨고요. 또 저는 토론토 블루제이즈라는 구단이 너무 좋고 여기서 꼭 일을 하고 싶지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인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어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일반 프런트라는 다른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는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클럽하우스 내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뭐 트레이드라든지 뭐 구단에서의 움직임에 대해 반응하는지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었고 또 그 안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를 선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많이 봤었고 계속 몇 년간 다른 업무들을 보조를 하면서 전력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스카우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국 선수 영입 과정에서도 많이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흐름이나 이런 거는 잘 따라갈 자신도 있고 그냥 저에게 필요한 거는 기회라고 얘기를 했고 에킨스 단장님도 다행히 맞는 얘기긴 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해줬죠. 로비레이 선수가 그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가 작년에 사이 영상까지 받았던 가장 큰 배경이 전력 분석에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맞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데이터 팀에서 또 코칭 스태프에서 모든 이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수는 더 잘할 수 있는 구속도 좋고 구질도 좋고 다만 이제 커맨드를 어떻게 잡냐에 대한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노력의 결과물이라 생각하고 선수가 직접 던지고 치고 해야 되는 스포츠가 야구기 때문에 결국엔 선수가 잘 한 거죠. 어쩐 일이야? 물어왔죠. 이거 기자 이거 얘기 어떻게 우리 형. 그래서 제가 정말 네네. 멀리 여기까지 지금 멀리 오셨는데